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정부가 내놓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빚내서 집 사라의 시즌2 버전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이용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부터 빌릴 수 있다는 건데 내년에 출시한다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까지는 소득 제한 없이 5억 원까지 빌려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리웠던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부활한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금자리 대출도 있고 적격 대출이라든가 이런 정책 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5년간에는 이 부분을 크게 지원해주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둔촌주공 경쟁률도 굉장히 낮게 나왔고 세계의 경제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으로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얼어붙어 여기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부분을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는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한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열어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아마 구체적인 금리가 나온 건 아닌데 미디어에서 이제 파악하는 거는 대충 4%대 금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대 정확히는 15년, 14년 이때쯤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또 합리적인 정책이긴 했거든요. 그럼 그것과 비슷한 정책이냐라는 것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좀 차이점들이 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로 당시에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치고 올라올 때고 사람들이 매매는 꺼려했기 때문에 매매가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가 딱 붙어있던 상태. 그래서 전세를 살 바에는 대출을 조금 더해서 매수를 하는 게 주거 안정에 더 좋았다라는 시점이었고 두 번째로 일본하고 좀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2010년대에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서울시장 때 추진했던 뉴타운 주택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 위례, 판교, 광교 이런 신도시들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장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침체로 갔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계 대출의 여력이 좀 컸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2012년 당시에는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선이 전세 가격인데 이게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치솟는 걸 볼 수 있는데 반해서 파란색은 매매 가격이거든요.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승이 없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U자형을 무려 5년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 U자형을 그리는 동안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고 침체돼 있고 전세가는 올라오니까 갭이 딱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바로 2015년, 16년 이 시즌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때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파른 매매 가격 상승률과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여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 집 마련으로 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세 가격을 감당할 수 있거나 혹은 월세로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는 수요들이 좀 더 있었고 사람들이 집을 사면 결국에 팔 때 내 집을 사줄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당시에는 가계대출이 뭐 1000조 원 시대가 된다 가계대출 1000조 원 시대가 오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주 그 정도면 합리적이었네 수준의 가계대출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때 당시에 1000조 원에서 지금 1800조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계대출만 보지 말고 가계의 자산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산이라는 게 그 자산 대비해서 대출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5억이고 빚이 2억이면은 뭐 괜찮은 거죠. 자산이 10억이 됐는데 빚이 4억이 되면 같은 비율로 올라오게 되면 뭐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의 자산이 2015년대 대비해가지고 2022년에는 2배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내 집 마련을 했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라는 게 이제 맹점이 되겠죠. 그리고 대출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대에는 기준금리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사실 한국은행 금리로 비교를 하면 이때 당시에도 2% 초반대였고 지금 2022년에도 그 정도로밖에 못 올랐으니까 한국의 금리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한국의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금리 영향도 많이 받는데 미국 연준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거의 7년 가까운 시간을 0.25%의 금리로 쭉 버텨오다가 이때부터 서서히 올려왔는데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15년도, 16년도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약 2에서 3%의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2018년이 넘어서면서 이때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에서 4%까지 치솟았거든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도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미국이 한국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특례 보금자리 대출론을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대출 금리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부가 보증해서 4%의 대출 금리로 맞추게 되면 어떤 타격이 있냐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 채권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사들이면서 이 4%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조달해 가야 되는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좀 복잡한 얘기니까 단순하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떤 그 정부가 저쪽에다가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다가 화력을 집중해주면 다른 데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금융의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사실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심리에 악영향을 주면은 또 이게 아파트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매수해도 되나라는 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좀 바라봐야 하는 다차원적인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어쨌든 간에 사람이 집을 무조건 살아야 하잖아요. 뭐 누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갭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단 어쨌든 내가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그런 주거 비용을 부담하고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주거 비용이 내가 집을 사는 비용보다도 크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기회인 거고 반면에 나는 월세나 전세로 싸게 살고 있는데 굳이 저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사야 될까? 그럼 내 부담이 더 커지면서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러면 굳이 이 기회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대 그 공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동산 업자들이 둔촌주공도 뭐 10만 통장이 몰려올 거다. 사람들이 뭘 또 모르니까는 저렇게 미분양이니 미계약이니 얘기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사는 사람들이 2010년대에 돈 벌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가계대출에 전체 가계가 여력이 있었고 거기다가 대출 금리도 미국이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낮게 형성이 됐었고 전세금이 거의 매매금에 붙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내 집 마련을 해버리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기도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집값이 하늘로 치솟을 때 2030 세대들이 몰려가서 너도 나도 갭 투자를 했는데 그 갭 투자를 하도록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나 재테크 강사 업자들이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가 된다. 어떤 집이든 사두면 오르고 먼 훗날에 재건축하면 되니까 무조건 사라라고 해서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서울은 안 내려. 서울은 무조건 올라. 자산을 보유하면 무조건 부자가 돼. 라고 몰려가서 사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말을 또 믿으면 아무 집이나 살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저금리로 정부가 만들어주면 저도 이제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비용보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사람들은 괜히 분양가 상한제도 거의 유명무실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고 반면에 나는 전세로 월세로 저렴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괜히 이때 안 사면 내가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야 한다라는 강박을 갖고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주택을 매수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더 보류하고 생각을 더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